우리 학교는 한국신학대학인데 한국에 관한 연구나 학과가 없어서 이제 그 문제가 가장 이제 중요한 주제가 돼서 이제 한국사 학과를 만들게 되고 또 그때 같이 이제 인문학부가 이제 시작되었으니까 80년에서부터 나는 이제 국사학과에 이제 주춧돌을 놨다고 할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이제 그 어려웠던 것은 이제 같이 동역할 수 있는 선생님을 구하는 것이 이제 제일 첫째 문제였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어느 대학 출신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선생님들이 모였고, 여러 그 동지들이, 학문적 동지들이 서로 모일 수 있었다고 하는 게 가장 그 학과를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 한국 민주화 운동의 그 지도자들이 이제 교수진으로 있었고, 그래서인지 신학과가 당시엔 중심이 돼 있었는데 신학과 그리고 이제 갓 종합화 해가지고서는 우리 국사학과 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한마디로 의식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국사학과의 닉네임이 뭐냐 하면 한신대학교 국사학과가 아니라 한신대학교 변혁국사학과야. 우리는 뭐냐 하면은 역사학을 하지만은 국사학을 하지만은 그 지향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변혁국사학이야. 변혁국사학. 민주주의, 그 다음에 통일 국가를 위해서 우리는 국사학을 해야 된다. 국사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학과의 소위 말하면 시작이었다 그 말이야. 40년 동안 이 국사학과가 계속되는 동안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거의 없었다. 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국사학과 운영은 어떻게 해 있냐면 학사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 공식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교수 전원하고 학생 대표들이 주례 회의를 했죠. 아주 좋은 전통이고요. 이제 그런 공식적인 자리 또 비공식적인 자리 이런 자리들을 통해서 아주 그 부담 없이 학생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게 그게 우리 과의 학생 지도 방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학생들이 이걸 수용을 하고 학생들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경청을 하면서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학교라고 하는 데서 정말 그 학생과 선생님 간의 선생님 간의 어떤 그 애정이 넘치는 그런 학과였다. 서로가 이렇게 안아줄 수 있었던 이제 이게 가장 이제 한신대 국사학과가 발전할 수 있었던, 또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우리는 그건 참 잘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가 됐다. 오산에 있는 메리아스 공장에서 한 학기를 교사도 없이 더부살이로 대학 생활을 갖다가 시작하셨던 그런 학번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뭐 건물이라든가 대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83학번까지는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대학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느 대학에서도
대한민국 어느 대학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강의를 낙후된 시설, 미미한 시설에서 정말 최고의 강의를 들을 수 있었었고 저는 뭐 학교 작은 거보다는 작지만 굉장히 이렇게 너무 좋은 분위기였고 그리고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심지어는 당시에 학장 선생님까지 너무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한 울타리 안에서 지낸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서 굉장히 생소하지만 신기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80년대는 이 학교가 어떻게 소문이 났었냐면 진보 대학으로서 소위 말하면 반신군부 독재 정권의 선두에 서 있었으니까 누구도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을 때 아니다라고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기 그 당시에는 신학대학 교수들이 제일 첫 번째 목소리를 낸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80년대에는 이 우리 대학이 한신대학이 진보 대학으로서 그런 용어가 해방구라는 용어가 있는데 여기는 해방된 예외 지역이다. 해방구라는 그 소문이 나 있었어. 1980년대에는 우리 한국사학과가 변혁 운동의 선봉에 서서 그 당시 사회가 안고 있었던 과제들을 해결하는 아주 최전선에 서서 맹렬히 활동을 했고요. 이곳에서 우리는 마음 편하게 정말 학생운동을 할 수 있었던 다른 것보다도 대한민국 사회 청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대학에 들어와서 그 분위기로 읽혔었고 지금도 그것이 내 삶의 이제 모토가 되고 내 삶의 방향으로 됐고 앞으로도 그 당시 배웠던 삶의 모습 방법은 뭐 죽을 때까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외침이 꼭 필요했던 시절이라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정말 그런 거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지. 우리 어느 계층보다도 청년 학생들이 지금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우리의 캠퍼스의 낭만은 어떤 뭐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친구 관계의 애절함보다 아니면 또 어디 같이 뭐 하는 어떤 그 캠퍼스의 과거의 낭만보다는 오히려 그런 낭만이 우리한테는 그때 그것이 전부였고 또 그 낭만이 지금 내가 현재를 살아가는 큰 저기가 됐다. 학생들 말고는 어떤 부문운동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사실은 선생님들도 교수님들이죠. 그럼 우리 학교의 국사과 교수님들만 아니라 웬만한 분들께서는 야 강의실에서 하는 공부가 아니야. 다가 아니야. 하고 싶은 사람 낙서해. 라고 하면서 뭐 그걸 갖다가 막 독려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나름대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특히 저희 학교는 다른 학교하고는 정말 틀린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국애족 학생 투쟁연합이라고 건대에서 전국 대학생 대표자들이 모여서 농성을 시작했다가 한 1000명 이상이 감금이 되고 한신대학은 103명이 구속되고 한신대 국사학과는 33명이 구속되는 정말 초유의 사태에 단일과 중에서도 33명이 구속됐다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라도 참 우리 과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우리 가족들이 참 많이 힘들었던 11월이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그 독재 정권에서는 한신대 국사학과를 빨갱이 소굴이라고 그래가지고서는 폐과시킨다고 이제 막 그러는 참이고 빨갱이라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또 얼마나 그 구속된 학생들 학부모들이 얼마나 놀랐겠어. 학부모들이 막 학교에 울면서 막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된 거냐고 이제 우리 교수들한테 이제 물었는데
그때 우리 교수들이 학부모들에게 공언을 했어요. 절대 빨갱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의와 진리를 원하는 학생들입니다. 그래가지고 학부모하고 같이 법정 투쟁을 우리 교수들이 전개했고, 이게 그 유명한 건대 사태고, 그 이듬해 이제 6월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감옥에 갔던 이 학생들이 독재 정권의 그 잘못된 실상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감옥에서 나오면서 이 학생들이 그 이듬해 6월 항쟁의 주역이 다 된 거예요. 근데 그 선배 중에서 그런 국사학과의 정신이랄까 이념을 정말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혜진이라는 학생이 있었어. 그 친구는 84학번이었고 88년에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 학교 인근에 와우공단의 공장에 위장 취업을 했었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학생 신분으로서는 공장에 취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그 당시에는 위장 취업이라고 그랬단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소위 말하면 노동조합 장차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민중의 구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급이 뭐냐면 노동자였거든. 그리고 그 당시에 노동자, 민중 가운데서도 노동자가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될 역사적 과제에 제일 앞장서야 된다는 것이 당시 분위기였기 때문에 민중 가운데서도 노동자를 조직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공장에 취직했다가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이제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지. 변혁국사학과의 가장 실천적인 학생으로서 거기에 충실했던, 노력했던 사람이 이혜진이 아니었는가. 우리 84하는 동기들 중에 이혜진이라는 우리 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사학과에는 이미 이제 큰 산이 돼서 양산리에 묻었던 그 시절이 88년도 6월 달이었는데, 어쨌든 그 친구도 84년도에 저랑 똑같은 마음으로 학교를 들어왔고 똑같은 마음으로 86년도를 맞이했고, 그 다음에 88년 2월에 졸업하고 6월 달에 정말 좀 불운의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정말 FM대로 컸고 FM대로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했던 청년 중에 한 명이었고, 아픔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던 학생이었다가 이제 사회적 세속적으로 출세하거나 잘 되거나 뭐 신분, 계층 상승이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같이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하면 같은 시대를 같이 잘 사는 사람으로 대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그 1988년도에 그 이혜진 형 돌아가셨을 때 그때 겪은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혜진 형은 제 인생에 좌표 같은 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혜진 동지가 그 노동운동 현장에서 위로금으로 받은 돈이 550만 원이야. 목숨값이야. 550만 원. 근데 그 학부모님들이 그 550만 원을 이혜진 동지의 뜻을 따르는 후배들의 장학금으로 기탁을 하신 거거든. 그게 이제 씨앗이 돼가지고서는 지금은 그 유족들이 돈을 또 그 뒤에 1억 원을 또 내놓고 또 졸업하는 여러분들 선배들이 또
거기 장학금에다 또 돈을 보태고 교수들도 뭐 무슨 어디 상 받으면 상금 거기다 보태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후배들이 장학금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어요. 그래서 그 장학금은 알다시피 공부 잘하는 학생한테 주는 게 아니야. 올바른 생각을 가진 학생에게 주는 우리나라 유일의 장학금이에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이혜진 동지 장학금을 받았는데 그걸 받아서 집에 가서 이제 엄마한테 자랑을 했죠. 장학금의 이제 내용도 말을 했는데 그때 엄마가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너는 이제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너는 앞으로 정진님으로만 살면 안 되고 이혜진이라는 이름까지 같이 살아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네가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기준 같은 게 되는 거죠. 나는 이혜진처럼은 아니지만 적어도 부끄럽지 않게 뭐 내가 나한테 부끄러운 거야. 내가 알아서 감당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태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는 고민들을 하는 훈련을 학교 다니면서 했던 것 같고 이혜진 동지 추모 모임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어느 대학의 어느 사학과에서도 없는 일일 거야. 추모식을 할 때마다 우리 국사학과의 정신 이런 걸 늘 되새기게 하고 그런 걸 그 선배의 뜻을 쫓아서 후배들이 좀 더 노력을 하고 그런 길로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이야. 민주주의에 제일 앞장섰던 그 선배, 그 이혜진이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그동안 학과에 있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그런 선배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학생들이 후배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어요. 그때도 학과의 전체 구성원들이 일치단결해서 그 일을 잘 극복하고 우리 학과에 말하자면 이제 전설을 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승화를 시켰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선배를 계속 기억을 하면서 지금도 추모하고 그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는 것을 이제 보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참 잘 극복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뜻이 지금 2021년 지금까지도 우리 국사학과에 계속 남아있겠고 그 남아있는 유산으로 말미암아 우리 후배들이 당시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생각하고 또 관심 가질 수 있는 거 우리들이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국사학과가 한국사학과가 한신대학에 존재하는 한 끝까지 가지 않겠어요. 제가 속한 곳에서 이혜진 동지가 이제 있고 그분을 잊지 않고 학과 구성원들이 이렇게 매년 이렇게 추모제를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이렇게 놀라웠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죽음인데요. 그 안타까운 죽음의 자리는 사실은 좀 이렇게 좀 슬픔이 있는 자리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조차도 따뜻하게 이렇게 좀 안고 있지 않나 하는 그날은 뭐 또 이제 그 어머님도 오시고 또 이제 가족분들도 오셔가지고서 자리를 함께하고 또 이제 이미 졸업한 또 선배들도 와서 그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자리가 슬프지만 이제 따뜻한 자리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학과의 이혜진 동지. 이와 같은 용기 있는 분들의 사회 정의를 향한 희생 정신이 한신대와 한국사학과의 정신을 아주 굳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과의 정체성이라든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과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아주 감동적인 자리였습니다. 한신대학 또 박물관을
이제 만든다. 그리고 박물관을 만들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때만 초창기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열악한 상황이었어요. 이제 그래서 박물관을 어디다 만들었냐고 물어봤더니 장공간의 그 1층에 그 강의실 하나 정도를 마련해 놓고서 이게 이제 박물관이라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자고. 그리고 뭐 책도 서가 하나의 반도 안 차 있는 정도 책이 있었고, 민소기물이 조금 있었고, 야 이거 참 큰일 났다. 여기서 어떻게 시작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됐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 착잡한 면도 있었고, 아니면은 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용기가 나는 면도 있었고, 그런 감정의 쌍곡선이라 그럴까,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시작을 했고, 당시는 대학 박물관들이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다 그 고고학적인 활동을 막 그 적절로 이제 전개하려고 했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많았었어요. 박물관이 최초로 생기게 되면서 네. 그때 그 86학번, 85학번들이 리딩하고 우리 90학번들이 서포트하면서 발굴했던 작업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발됐지만 안중이라든가 영통, 신도시들 만든 데들을 우리 박물관이 다 발굴 조사들 했었으니까, 그때 겨울방학 때 이 친구랑 겨울방학 때도 나와서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요. 도면 연습하고 도면 연습하고. 요즘은 이제 캐드로 다 하지만 그때는 모는 종이에다가 자로 일일이 점을 찍어가지고 기록하고. 측량도 우리가 직접 했으니까, 네. 사진 찍고 측량도 우리가 직접 했으니까 그런 거 연습하고 본격적으로 발굴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가장 많이 남고, 그런 걸 모태로 해서 지금까지도 만나고 있고. 나도 마찬가지로 제일 기억나는 거는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1학년 때 지금까지도 계속 저기 동네도 비슷하게 가까워서 지금도 저기 뭐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만나서 소주도 하고 사는 얘기도 하고, 힘들 때 저기 도움되는 친구가 된 게 가장 기억에 남고, 그 다음 일은 저기 이제 박물관 일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직업까지 연결될 수 있었던 저기 그런 계기가 된 게 나는 저기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게 제가 진짜 형님들 제가 피땀 흘려 일하던 후지, 우리가 아는 후지. 이때 진짜 아무것도 없던 동네인데, 그때 저는 뭘 했는지는 기억은 안 나고 하여튼 시키는 거 열심히 했습니다. 또 1학년부터 그 고학년까지 거의 다 저 발굴 현장에서 같이 이제 발굴하고, 저녁이면은 이제 발굴장 숙소에서 밥을 해가지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이제 95년도, 96년도에 발굴을 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연구 성과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90년대 발굴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97년도에 이제 우리가 콩납토성을 처음으로 발굴하면서 콩납토성을 보존하게 만드는 중요한 이제 계기로 삼을 때도 이제 학생들이 와서 많이 도와줬고, 권호영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발굴을 하면서 권 선생이 거의 주도하다시피 해서 콩납토성을 발굴해서 획기적인 성과를 올리고, 그 콩납토성의 그 강당지구를 중심으로 한 내부가 보존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그때 이제 92년부터 뭐 2000년까지의 그런 발굴들은 대학이 많이 활동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발굴도 고생도 많이 하고 성과도 있고 또 그 발굴을 통해서 많은 연구자가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 하는 말은 아니에요. 용인이나 화성일 때 90년대하고 21세기 들어오면서 중요한 유적들은 한신대학교 손을 거친 유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에서의 선사, 고대, 중세의 역사와 문화를 밝히는 데는 큰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서울의 풍납토성 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경기 남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쌍벽을 이루는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사학과를 처음에 딱 방문을 했을 때 뭔가 낯설고 새롭고 지금까지 만났던 세상과는 좀 더 다른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내디뎠는데, 그런 느낌이 좀 낯설고 이질감이 느껴지고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따뜻하고
익숙하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환대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전 성격이 바뀌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내향형이고 관계를 소홀히 하는 유의 인간이었는데, 그래서 학교 다녔을 때 1학년 1학기 때 학고를 받았고 1학년 2학기 때는 학고 직전에 학점을 받았고 학교를 그만둘 거다, 이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나도 생각했고 주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선배들을 만나고 친구들이 생기고 하면서 돌봄을 받는 경험을 하면서 굉장히 관계형 인간이 되었고, 지금 어떤 면에서 되게 외향적이고 먼저 이렇게 말을 걸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여서 20살 이전의 나와 20살 이후의 나는 완전히 달라요. 친구들도 만나고 선배도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역사 기행반에서 방학 때 기행을 가고 있고 답사부에 들어가가지고 답사부에서 뭐 답사 진행도 하고 뭐 예비 답사도 하고 뭐 그런 그 자체 답사 같은 것도 다니고 되게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누나하고 마찬가지로 정말 외향적으로 뭔가 바뀐 계기가 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세마대전 준비를 하면서 밤새 마인패 공연을 준비하면서 5월 계단에 앉아서 느꼈던 그런 초여름밤의 밤 공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답사부 활동을 준비하면서 뭐 이 지역 저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예비답사 준비를 했는데 그런 기억들이 세상을 이렇게 만나는데 굉장히 저한테 큰 자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학교 안에서 술을 먹을 수 있었는데 매일 뭐 수업 끝나고 이제 선후배들 모여서 축구도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막걸리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어떤 국사학과만의 뭐 정체성을 배워가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기억나는 것들이 좀 많은데 뭐 농활도 있고 추모제도 있고 뭐 답사도 뭐 있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같이 했던 친구들, 그리고 정말 아꼈던 그 동생 같은 후배들, 또 이제 잘 따랐던 선배들, 형들, 누나들, 그 형들이랑 같이 갔던 답사, 그리고 항상 저녁 해지기 전에 좀 만우관 앞에서 그 술을 마셨던 그 순간들 좋았던 기억들 이런 게 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한국사학과는 이제 한국사를 다니면서 배웠던 건 20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30대가 되고 보니까 한국사학과에서 배웠던 게 30대, 40대 이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좀 공부하는 그런 학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 국사학과를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와봤는데 우리 과가 국사학과로서 지금 선생님들도 다방면으로 계시고, 그리고 밖에 나왔을 때 그 많은 경험들을 이제 해보고 나오다 보니까 그 개인의 성장 그리고 직업을 갖고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제 한국사학과 왔을 때는 그렇게 설렘? 일단 첫 20살 약간 그런 학교의 제약에서 벗어났다는 20살에 대한 기대감과, 그 다음에 한신대를 처음 오니까 이제 설렘, 그 다음에 뭐 선배들하고의 관계가 또 이런 인간관계, 새로운 인간관계 그런 거가 있어서 좀 약간 설렘과 기대감과 그런 행복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OT를 이제 시작을 했죠. 그때 이제 당시 17년도 회장 부회장님께서 이제 앞으로 나가셔서 변혁국사 한신대 한국사학과 차례 때 이제 민족한신 변혁국사를 딱 외치시는 거를 보고 과 깃발 딱 하면서 그때 되게 좀 멋있었어요. 되게 그때 당시에 선배라는 그것도 있었고 회장, 부회장이라는 뭐 그런 것도 있었어. 되게 전체 전반적으로 멋있었고, 그래서 좀 근데 한편으로는 또 무섭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또 나중에는 그냥 또 친해지고 보니까 다 좋으신 분들이고 해서 선후배 뭐 격식 없이 그냥 다 두루두루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취하면은 그냥 선배들이 그냥 다 챙겨가지고 본인 자취방에 재우고 다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사는 거 진짜 말 그대로 사람 냄새 나는 학과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겨울이었는데 그 선배분들이 그 명찰을 나눠주시면서 변혁국사 깃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행사 소개해주고 캠퍼스 투어 해주고 그랬을 때 가장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 새로운 선배분들을 뵌다는 생각에 약간 설레는 감정도 있었고,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라서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야 하나 라는 걱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저희가 한국사학과에 입학했을 때 당시에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분위기를 못 따라갔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실수도 많이 했었고 혼자 다니기도 했었고 조금 한국사학과 밖에 테두리에서 돌아다니는 학생이었는데, 그때 저를 한국사학과 안쪽으로 끌어들여 주신 게 한국사학과 안에 있는 동아리 같은 것들이 저희 학과 행사나 학과 활동이나 자유로운 대학 생활을 즐기게 해줬던 게 가장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서도 이혜진 동지 추모식 할 때 막 춤 연습하거나 아니면은 학생회 활동할 때 다 같이 과사에 모여갖고 회의를 하던 그런 기억들이 가장 선명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회의감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목표가 없던 시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한국사학과에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나 아니면 하고 싶은 활동들을 자유롭게 찾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저의 아직 부족하지만 저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 맨 처음에 가봤던 신입생 방문 행사, 그러니까 반갑다 친구야가 가장 기억에 남아있어요. 처음으로 교수님들도 만나봤고 많은 선배들도 만나봤고, 그리고 동기랑은 많이 만나지 못했는데 그래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학교에 대해 친숙해지는 시간이었어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있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사실 맨 처음에 학교에 들어올 때 그런 게 있잖아요. MT나 OT에 대한 로망, 그리고 한국사학과니까 답사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거를 오래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점이 너무너무 아쉬웠거든요. 위드 코로나 정책도 나오고 있고 서서히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기도 하니까 내년에는 좀 더 많은 동기들, 선배들 그리고 후배들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더 활발한 대면 콘텐츠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가 된다는 게 참 감정이 아주 복잡 미묘한 그런 감정이 들죠, 사실. 그래서 하나의 뭐 직장을 얻는다라는 어떤 단순한 그런 생각에서부터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인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것을 내가 풀어내야 되는가 하는 점이 좀 약간 정리가 덜 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첫 학기를 맞았던 것 같아요. 약간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뭐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 상호간에 좀 너그러이 바라보면서 첫 해에 그 좀 어려움을 좀 많이 이겨나갔던 것 같아요. 학생 때는 그 선생님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게 별반 어렵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학생들과 이제 교수가 소통하는 게 참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요즘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같이 학생들하고 잘 놀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한신대 한국사학과의 전통을 계속 잘 지켜나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선생님들이 가졌던 생각과 열정을 저는 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때 선생님들은 저기 학교에 오셨을 때는 지금의 저보다 훨씬 젊으신 선생님들이거든요.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뭐 시대를 같이 아파했고 그러는데, 지금은
가끔 제가 그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나는 그때만큼 열정이 있는 건지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저는 학문적으로, 그러니까 솔직히 인품적으로 저희 뛰어나신 은사님들과 비교를 할 때 굉장히 한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모교에서 강의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무척 기뻤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두려웠던 것이 그때 당시에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는 역사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의 소중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 만났던 함께 공부했던 내 학번 동기들, 나의 어떤 사고와 생각을 바꾸게 해줬던 선생님들, 이 나를 키워줬다고 한다면 강의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또 학생, 지금의 여러분들, 나의 동시 후배이자 나의 제자인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다시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거구나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 같은 것을 배우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물론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들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도 한번 헤쳐나가보자 하는 강단 있는 그런 삶의 태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좀 갖춰지게 해주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 후배님들도 같이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도 뭔가 알려주고 배우고 이런 관계보다는 서로 같이 알아가고 그리고 같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을 해보자 이런 이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역사를 배우는 사람들이기도 하니까 미래를 보려면 이제 과거를 보는 그런 습관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40년의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보면은 꾸준하게 이렇게 변혁해온 역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제 역사학으로 출발했지만 또 이제 고고학으로 또 혁신을 했고 또 기록학으로 또 혁신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사회에 또 필요한 그런 학문이 또 이제 우리 학과 안에 들어와가지고서 또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우리가 맞아야 될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이 뭔지 구체적으로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혁신하면서 변혁 국사를 읽어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간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또 그래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고학자를 꿈꾸는 그리고 역사학과 기록학 등 한국사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과 함께 행복한 변혁국사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정혜득 교수님, 이영남 교수님과 함께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사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우리가 알았던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적어도 시대 정신 또 시대의 이성 이런 것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자부심. 그 어려운 시절에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에 있어서 그 역할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그런 흐름이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사학과도 그런 흐름과 전혀 무관치 않죠.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는 나한테는 아마 하느님이 주신 중요한 한 선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국내에서 정말 제일 좋은 선생님들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호용호재하면서 그렇게 정말 30년 가까이를 지낼 수 있게 해준 거는 무탈하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 한신의 한국사학과는 참 독특한 것이죠. 한국사학과가 이제 지나간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긴 하지만 한국과 한국 사람들의 미래에 관한 고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이렇게 진지하게 논의하고
또 배우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끈끈한 유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학풍과 분위기를 갖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대학에 오면서 너무나 정말 기뻤고 지금도 그래. 지금도 이제 퇴임을 했지만은 한신대학 국사학과에 있던 시절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긴 시절이기도 하지만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처음에 왔을 때 느낀 기분도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어. 어쨌든 국사학과에 있는 동안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했다. 그래서 행복했고 즐거운 시절이었다. 뭐 내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죠. 내가 젊은 시절에 한신대학교에 와가지고서는 30년이 넘게 나의 가장 빛나던 시절이 여기에 바쳐졌으니까 내 인생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이 전반에 보낸 것이 지금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한신대학 국사학과는 하여튼 전부다.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아요. 제 인생과 한국사학과는 아주 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8위학번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게 선생님들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좀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럴 정도로 한국사학과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 애틋함, 애정, 그거는 저도 아주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나이의 절반 이상을 한신한국사학과하고 운명을 같이 해온 35년 이상 지금 인연을 맺고 어떤 의미라는 거는 글쎄 뭐 특별하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인생이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랄까 제 인생의 동반자예요. 학사부터 석사부터 박사까지 계속해서 저도 학교를 이렇게 오래 다닐 줄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이제 20년이 다 돼 가는데 저에게는 그냥 인생의 동반자? 한국사학과는 나에게 인생의 동반자, 내 인생 절반에 함께 가는 친구?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돌이 되어서 황금이 되어 나간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성적의 대학을 와서 한신대에서 이것저것 겪고 배우고 하면서 이렇게 성장해서 나간다 이런 의미인데 그건 저에게도 딱 이렇게 이제 부합되는 얘기 같아요. 저는 한신대 국사학과가 지금의 저를 있게 만든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사람 만들어준 곳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신이라는 그리고 국사학과라는 공동체에서 보냈던 시간들은 되게 저를 많이 정서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방법들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이겨내보자 하는 강단 있는 자세 이런 것들을 좀 저를 북돋아주는 그런 힘을 주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날 제가 공부하는 재미를 알게 해준 터전을 마련해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살 때 제가 한신대학교의 한국사학과에 입학을 해서 그 은사님들을 만나서 결국 공부하는 길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공간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고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과는 뭐 제가 살아가는 방법과 그 자세와 또 사람들을 다 만나게 해준 그런 과이기 때문에 뭐 제 20 이후의 인생에서는 뭐 절대적인 뭐 그런 의미이고요. 특히 뭐 저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와이프도 우리 과에서 만나서 와이프 덕에 잘 살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 진짜 우리 과 아니었으면 결혼이나 했을 거예요. 여보 고마워요.
한국사학과는 저한테 그런 관계 맺음의 소중함, 의미를 알려준다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죠. 한국사학과는 학생들한테 짐을 지어주는 학과인 것 같아요. 맞처럼 뭔가 이게 사회 활동을 해야 된다. 너의 이름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짐을 지우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도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같이 살아가야 된다.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맞는 삶이다. 기본적으로 좀 제가 많이 바뀌었죠. 좀 적극적인 친구로 많이 변하고 말하는 어투나 이런 것도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게 변화가 좀 많아서 한국사학과가 어떤 의미이냐라고 하면은 저에게는 좀 변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에게 한국사학과란 집순이인 저를 바깥으로 꺼내준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요. 작년부터는 코로나를 핑계로 전혀 나가질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 학생회랑 학회 활동을 하면서 밖에 많이 나다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활발해진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에게 한국사학과라는 새로운 길을 알려준 곳이라고 다가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신대에서 혹은 한신대 국사학과, 한국사학과에서 이제 기록과 활동을 하면서 이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할 때는 이제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추구해야 되는 공공 아카이브를 동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국사학과, 한국사학과가 추구하는 어떤 정신이 있을 텐데요. 그거에 맞는 것이 이제 실천적 아카이브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그것도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에게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저에게 한국사학과는 연구자로서, 교육자로서 꿈을 펼치고 싶은 공간입니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연구하면서 교육하는 곳, 그리고 학생들을 한국사 전문가로 양성하면서 교수도 함께 성장해가는 연구, 교육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국사학과 들어오신 거를 갖다가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시고 자부심 가져도 좋고, 지속적인 앞으로 국사학과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사학과 40주년을 우리 연사님들, 그 다음에 동문 여러분들, 그리고 후배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우리 학생들은 한국사학과에 다니는 것을 충분히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정말로 긍지를 갖고 한국사 공부의 의미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지식도 쌓아가고 지혜도 넓혀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학 생활을 즐기고 평생을 살아갈 그 바탕을 한국사학과에서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40년이 되도록 이끌어주신 선생님, 선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준비를 하는 재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일에 꼭 잘 협조해 주시고 학과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어요. 박수!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여러분, 그리고 졸업한 동문 여러분, 명예 교수님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학과에 들어올 미래의 한국사학도와 함께 한신대 한국사학과의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브라보! 브라보! 지금 보니까 30주년일 때 내가 학과장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축사를 하면서 30년으로 그치지 않고 40년, 50년, 60년 계속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인생 나이처럼 40이니까 힘이 빠져가 아니라 지금부터 오히려 이제는 내실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창설 설과 40주년을 축하하고, 나중에 계속 10주년 더 가서 50주년, 60주년 계속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40년 됐는데요. 제가 잠깐 학교에 한 4년 정도 있을 때 그때 30주년 행사를 제가
같이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준비를 했었어요. 그때 선배님을 만나고 뭐 신촌에서 우리 졸업생들 다 재학생들 다 모여서 잔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시대가 이래서 잔치를 못해서 너무 아쉽다. 앞으로 제가 어떤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많은 한신 한국사학과 식구들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하고 같이 같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사회의 앞으로 나가는 길에서 생각도 듣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40주년을 계기로 해가지고서는 선배들하고 좀 이렇게 유대를 다지고 그 다음에 선배들이 쌓아놓은 그 자랑스러운 전통 또 어떻게 생각하면 놀라운 전통이야. 그걸 새롭게 인식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갖다가 계승 발전시킬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로 이 40주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신대학교 국사학과 한국사학과 창립해서 이제 40주년을 이제 맞이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딱 그 학과가 창설되고 10년 후에 합류를 한 사람으로 30년을 같이 이제 지내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만들어졌던 이제 박물관이 개관 30주년을 또 맞이하게 되는 그런 뜻깊은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념만 할 것이 아니라 기념과 동시에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다 꺼내서 잘 정리해서 그 역사를 더욱더 재창조하는 밑거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에 누구보다도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 정신 이런 것들을 평생 줄기까지 구현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동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뭐 사회적인 지휘관 다 떠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국사에 뜻이 있어 온 건 아니었지만 지금도 이 학과를 와서 후회하지 않는다. 한국사를 통해서 많은 인간관계, 사회에 어떻게 내가 처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배울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후배님들이나 모든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도전해봐라. 뭐든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 그리고 올해 40주년인데 80주년 인터뷰를 하고 싶고 100주년 인터뷰도 하게끔 이제 한국사학과가 계속 이렇게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40년이 됐다는 게 상당히 좀 그만큼 나도 아이는 많이 먹었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되게 또 오랫동안 또 과가 계속 유지 잘 됐다는 것에 감사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소중한 시간을 좀 잘 지내면 좋겠고 그게 이제 밑바탕이 돼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충분히 도움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시간을 좀 잘 갖고 즐기고 또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40주년 축하드리고 뭐 80주년 때도 좋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터뷰했으면 좋겠습니다. 40년이 됐다니 정말 40이란 숫자가 그렇게 작은 숫자가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벌써? 뭐 이런 생각? 근데 저한테도 그렇고 그다음 사학과에서도 우리 과에서도 되게 큰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40년 후에 과연 내가 또 이런 축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40년 후에도 저도 파파 할머니가 돼서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남았으면 좋겠고 저는 언제나 많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역사만 아는 사람 말고 역사를 통해서 세상을 좀 바꾸고 세상에 어떤 빛이 되고 그다음에 많은 경험을 해서 역사하는 사람이 좀 세상을 바꾸는데 큰 어떤 중심이 되는 많은 걸 경험해보는 그런 대학생들이 되었으면 그런 후배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역사를 전공하면서 후배님들도 자부심도 가지시고 그리고 앞으로 50년, 60년이 되셔도 우리 과 후배들 만나서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시고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인문대가 이렇게 오래 유지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한국사를 전공으로 하는 공부하겠다라고 모이는 사람들이 40년 넘게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계속 탐구하고 토론하고 하는 모습들에 저도 굉장히 많이 자극을 받고 존경하는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자기 자리에서 웃으면서 때때로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사학과가 어느덧 4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민족사학이라고 예전부터 들은 것 같은데 한국사학과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저희 자랑스러운 한국사학과 저희 가족 여러분들과 40주년 생일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을 텐데 지금껏 찬란한 연대를 충실히 인도어 오신 인사님들을 비롯해서 선후배님들의 그런 노고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랑스러운 한국사학과 40주년을 우리 민족사학 구성의 일원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한국사학과가 더 큰 발전과 성장을 정말 기원합니다. 제가 다니던 20년 전의 한국사학과랑 현재의 한국사학과가 얼만큼 달라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40년 전의 한국사학과에도 그리고 현재의 한국사학과에도 그것들을 좀 맞닿아주는, 이어주는 그런 우리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것들을 서로가 공유하고 같이 한번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학과가 이렇게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그런 학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천적 삶을 고민하면서 공부도 하고 또 일상생활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인간에 대한 어떤 따뜻한 마음이 이렇게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학과가 이렇게 신뢰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폭넓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활동하고 있는 기록학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그런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한 위치를 이렇게 차지한 시간이 지난 40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지난 40년 동안 이런 특별한 곳을 이렇게 만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 학과에 입학해서 교육을 받고 학생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충실한 역사학도로서 사회생활을 잘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되어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40여 년 동안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이제 쭉 매진해 왔지만 앞으로도 우리 과는 큰 기조에는 큰 변화 없이 계속 제 역할을 다 할 그런 생각으로 지금 선생님들하고 다 굳게 약속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 앞으로의 40년도 큰 기대를 이제 해도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0년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40년을 지났지만 여전히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대로 우리는 또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가 많은 학과가 있고 많은 교수님이 계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한국사학과라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서 만났던 6기에 저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있다고 믿습니다. 화이팅! 우리 또 새 시대를 향해서 갑시다.